폭설이 우리 일행을 서울에 묶어두었다. 공항 도착 순간 완벽하게 계획된 사주가 산산조각이 났다. 영하 15도, 시간당 20cm의 눈. 하지만 한국의 제설 기술은 빨랐다. 도로가 정리되고 버스가 움직였으며 지하철이 정상 운행됐다. 우리의 여행은 예상보다 덜 고장났다. 하버드의 기획자 에밀리, MIT의 공학도 제임스, 스탠퍼드의 기업가 제이슨, 예일의 철학자 사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이들은 깨달았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때론 폭설도 의외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겨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하버드 국제관계학과 3학년. 8개월간 이 여행을 설계했습니다. 서울 4주 일정. 첫째 주는 인사동의 전통공예 투어와 한옥마을 체험. 둘째 주는 남산타워 야경과 명동 쇼핑거리. 셋째 주는 남한산성 트레킹과 강남 투어. 넷째 주는 경복궁과 한강공원 프리패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MIT의 제임스는 인공지능 연구로 유명한 논리적 분석가였어요. 스탠퍼드의 제이슨은 스타트업을 2개 성공시킨 현실적 사업가였습니다. 예일의 사라는 철학과 최고 성적의 감성적 사상가였어요. 그리고 나 에밀리. 계획과 통제를 좋아하는 기획자. 우리는 4주간을 함께 보낼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폭설이 내렸습니다. 고속도로는 혼란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제설차가 이미 도로를 닦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제설차들이 계속 움직였어요. 소금을 뿌리고 모래를 깔고 빠르게 우리 앞을 개척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제임스가 분석했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를 꺼냈어요. 미국의 제설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감정 없이 순수하게 팩트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관찰했어요. 택시는 달렸고 버스는 움직였고 지하철은 운행됐습니다. 계획이 깨져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현실적이었어요. 폭설 속에서 버스가 움직인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8개월간 세운 계획표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엑셀 시트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호텔 도착은 밤 8시였습니다. 로비는 혼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안내했고 열쇠를 건넸어요. 호텔 지배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일 새로운 일정이 있을 거라고. 폭설을 기회로 삼자고 했습니다. 눈 속의 서울, 눈 속의 한국. 더 깊이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관광 명소는 닫혀 있을겠지만 진짜 서울은 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신비로웠어요. 계획을 벗어난 세계를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선택했습니다. 신뢰하기로. 계획을 버리고 이 낯선 한국인을 믿기로. 셋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일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달라고. 첫째 날 아침. 폭설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도로는 깨끗했어요. 제설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노란 제설차들이 밤새 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인사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거리. 한옥이 남아있는 곳.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인사동은 폭설 속에서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와 위에 소복이 쌓인 눈. 전통 차집의 연기. 한지를 파는 작은 가게들. 한국 전통의 깊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2층 버스를 타고 서울을 둘러봤어요. 강남역을 지나고 시청을 지났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보였어요. 하지만 폭설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2층 버스 위층에서 본 서울. 폭설 속의 도시. 차들은 움직였고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제설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제임스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2층 버스 탑승 통계.
서울의 관광 효율성, 한국의 제설 비용. 하지만 곧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데이터가 아니라 경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눈 덮인 서울의 2층 건물들. 한강 위의 눈. 인사동에 내렸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목재로 된 기둥. 오래된 창호. 한국 전통의 미감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20대. 눈 때문에 캠퍼스에 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었어요. 제이슨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문화 교류를 제안했어요. 그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인사동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전통공예 가게, 한지공예, 도자기 가게, 목공예 가게. 그들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의 전통이 뭐고 왜 의미 있는지. 각 가게의 주인들도 우리를 반겼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냐고.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고. 현대적이지 않지 않냐고. 한국 학생들이 웃었어요.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들던 것. 우리도 만들고 우리 자식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동의 골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뭔가를 배웠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좋다는 것. 함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제임스는 한지를 만지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도자기를 봤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철학책에서는 읽을 수 없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질 때쯤 우리는 인사동 경복궁 길을 걸었어요. 폭설 속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손에는 인사동에서 구한 한지 선물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임스는 조용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이슨도 침묵했어요. 성공과 효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눈을 봤습니다. 계속 내리는 눈. 나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 성공했다고. 계획표가 아니라 만남으로, 경험으로, 함께함으로. 둘째 날, 폭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설차들이 계속 움직였어요.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남산 케이블카에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러. 폭설 속에서도 관광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케이블카가 움직였습니다. 폭설 속에서 아래로는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 숲, 명동의 네온 사인, 한강 다리의 조명, 한양대 건물들. 하지만 폭설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경은 흐릿했어요. 윤곽이 흐릿하고 거리감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신비로웠어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360도 서울이 보였어요. 서울의 크기, 서울의 깊이,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함. 제임스가 통계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인구 1,000만, 경제 규모, GDP, 야경의 아름다움을 데이터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셋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깥을 봤어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저 불빛 아래에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고. 기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사람들이 살고 꿈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각의 불빛이 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 손가락 인형극을 봤습니다. 쌍둥이 할머니들이 만든 작품이었어요. 수십 년을 이곳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 대학생들도 함께였어요. 어제 만난 학생들. 사라가 손가락 인형극을 봤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제이슨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50년이라고. 제임스는 계산했어요. 시간당 수익, 효율성.
하지만 그 계산을 멈췄습니다. 50년을 하는 사람의 눈에는 효율성이 없었거든요. 그곳에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서. 그게 할머니의 대답이었어요. 이곳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봤습니다. 폭설 속의 야경.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빛들. 각각의 불빛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꿈. 한국 대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변했다고. 옛날엔 더 어두웠다고. 하지만 더 따뜻웠다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왜 변한 거냐고. 학생이 대답했어요. 성장했으니까. 하지만 뭔가를 잃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뭘 잃었어? 나는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소방관도 경찰도 버스 운전사도 다 나이 드셨어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달렸거든요. 미래를 봤거든요. 과거를 안고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 말에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명동을 지나갔습니다. 폭설 속의 쇼핑거리, 문을 닫은 상점들, 명동의 번화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몇 가게는 여전히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셋째 날, 우리는 남한산성으로 갔습니다. 트레킹을 하기로 했어요. 도로는 제설되어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설차들이 이미 길을 닦아놨거든요. 남한산성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울을 내려다보는 성벽. 역사가 있는 장소.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이 날씨에 트레킹을 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안전이 먼저라고 했어요. 리스크 분석을 했습니다. 사라는 달랐습니다. 자연 속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역사를 느껴보고 싶다고. 성벽 위에서 서울을 보고 싶다고. 나는 중간에 섰습니다. 우리는 트레킹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되 안전하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눈 속에서, 산의 바람 속에서 몸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뭔가를 원했습니다. 제임스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현재 기온, 풍속, 체감 기온, 저체온증 위험 수준.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올라갔어요. 누도 멈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 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어제 만난 학생 중 2명. 그들은 이 길을 알고 있었어요.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뭐가 좋냐고. 효율적이지 않잖냐고.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냥 좋아요.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제이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휴식도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산 위에서 우리는 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토론했습니다. 효율성 없는 시간은 낭비다. 모든 게 효율성으로 측정될 순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한다. 이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었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요. 행복이 뭐냐고. 행복도 측정 가능한가? 산 위에 바람이 불었어요. 폭설이 계속 내렸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리더로서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어요. 세계관의 충돌. 서방 문화 vs 동방 문화. 개인주의 vs 공동체주의. 효율성 vs 의미. 사라가 울었어요. 철학자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제임스가 조용해졌습니다.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침묵하며. 한국 학생들이 먼저 내려갔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였습니다. 제이슨은 객실에서 일했어요.
제임스는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사라는 혼자였어요. 나는 로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넷째 날 밤. 우리는 함께였지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 안의 추위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배운 만남, 남산에서 배운 삶의 의미, 모두가 흔들렸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넷째 날 아침, 사라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나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오후에 돌아온 사라는 손에 종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과자들, 떡, 호떡, 인절미, 홍삼도. 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이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찾아가자고 했어요.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비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제임스가 일어섰습니다. 사라의 눈을 봤거든요. 거기엔 뭔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리더가 아닌 그냥 친구로서. 우리 세 명이 나갔습니다. 제이슨은 객실에 남겨졌어요. 우리는 강남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한국 학생들을 찾았어요. 어제 만난 학생들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곳은 포장마차였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영업하는 작은 가게. 따뜻한 국물, 떡볶이, 어묵, 튀김. 70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팔아온 손이었어요. 스탠퍼드 MBA보다 더 효율적인 손. 한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그들도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놀라워했지만 반가웠어요. 사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미안하다고, 어제 존중하지 못했다고, 학생들의 가치관을 부정했다고, 그들의 선택을 무시했다고. 한국 학생들이 웃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어요. 수익이 아닌 뭔가. 효율성이 아닌 뭔가. 사라는 과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는 거리에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폭설 속에서 8명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봤어요. 특히 사라를.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치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같았어요. 할머니가 우리의 접시를 계속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득 담아주고 또 담아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할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가이드가 번역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30년의 의미. 계획 없는 나눔의 의미. 인간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 제임스는 데이터를 모으지 않았어요. 단지 경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제이슨은 아직 객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올 거라고 믿으며.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이슨은 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함께 나가자고. 계획 없이. 함께. 제이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했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리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폭설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눈은 녹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나가겠다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침묵하던 그가, 객실에만 있던 그가, 오늘은 움직이기로 했대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자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기 있고 싶다고.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계획 없이. 4명이. 한국 학생들도 함께였어요. 폭설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렸어요. 제설 기술이 계속 일했습니다. 도로는 안전했어요. 우리는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궁궐. 한국의 역사. 조선시대의 정궁. 경복궁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수백 년의 역사. 전쟁도 겪고 일제 식민지도 겪고 현대를 겪은 나라. 하지만 여전히 서 있었어요. 제임스가 역사를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의 역사. 한 글자 한 글자. 돌 한 개 한 개가 의미하는 바. 제이스는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본 겁니다. 그들도 경복궁에 와 있었어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제이슨이 가까워졌습니다. 어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그들을 기억했거든요. 배고프세요? 제이슨이 물었어요. 폐쇄성에서 열려있는 사람으로. 효율성에서 공동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미 점심을 먹었다고 했어요. 손자들과. 그럼 우리 같이 다닐래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꺼이 함께 했어요. 손자 손녀도. 우리는 경복궁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10명이. 폭설 속에서.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자신이 이 궁궐을 몇십 번이나 왔다고. 매번 배운다고. 새로운 거 하나씩. 한국의 역사를 계속 배운다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왜 계속 오냐고. 산에서 학생이 받았던 질문과 같은 질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서. 같은 대답이었어요. 다시. 제이슨은 우리와 함께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제임스와 사라와. 나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한국 학생들과. 우리는 경복궁의 돌다리 위에 섰습니다. 폭설 속에서. 역사 위에서. 수백 년의 시간 위에서. 제이슨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언어 없이. 문화 없이. 단지 인간으로서. 그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이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의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젊은이로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한강공원을 지나갔습니다. 한강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강. 몇십 년을 흐르고 있는 강.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처음 배웠다고. 성공이 뭔지. 효율성이 뭔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함께하는 거. 나누는 거. 손을 잡는 거.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은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회의도 논리도 분석도 없었어요. 단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하지만 그 침묵은 완성의 침묵이었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눈은 모두 녹았어요. 5째 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6째 날. 우리는 한국 학생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마치 약속된 일인 듯이. 우리는 강남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포장마차. 첫째 날부터 우리를 먹여온 장소.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한국 학생들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너희들 또 왔구나. 얼마나 먹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거리에 섰습니다. 12명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4명. 한국 학생들 4명.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들의 손자 손녀 2명. 완전한 만남이었습니다. 폭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폭설이 없었으면 이 순간도 없었으니까요. 제임스는 데이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효율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철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었습니다.
함께, 완전히. 할머니가 우리의 접시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12명 모두의 접시를. 한국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눈이 다르다고. 마음이 다르다고.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여기 와서 배웠다고. 당신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르쳐 줬다고.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이라고.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제임스도 경청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이야기를. 가족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다는 확신. 우리가 변했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 나는 물었습니다. 왜 자꾸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가이드가 번역해줬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그 말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문을 여는 마음.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존재라는 그것. 우리는 거리에서 12명이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어요.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통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손도, 웃음도, 눈물도. 벽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벽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들어낸 따뜻함으로. 할머니의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떡볶이를 담고, 튀김을 담고, 어묵을 담고, 끝이 없는 나눔. 할아버지는 우리를 봤어요. 특히 제이슨을.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침묵으로 전달하는 할아버지의 웃음. 호텔로 돌아갔을 때 우리 4명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한국 학생들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이 따뜻함을. 이 순간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나는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 폭설을. 서울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두를. 그날 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완성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호텔의 로비에서 폭설을 바라보며 함께. 7째 날 폭설이 멈췄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개통되었어요. 제설 기술이 완벽했습니다. 폭설은 우리의 여행을 끝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4주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강남 재래시장에 한 번 더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폭설이 멈췄지만 그들의 따뜻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았어요. 우리가 떠나간다는 걸. 떠나가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온 우리는 다르다고. 다른 우리로 돌아간다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긴 침묵 속에서. 제임스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배운 것들을.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제이슨은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감사하며. 사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폭설이 멈춘 서울. 햇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어 없이. 할아버지가 우리의 주소를 물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소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2층 버스를 타고 서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인사동, 남산, 경복궁, 강남, 한강. 폭설은 녹고 있었어요. 햇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다고. 비행기에 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아닌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 할아버지가 쓰는 한글처럼. 사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폭설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와의 사진을 봤습니다.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효율성도 데이터도 없는 순수한 인간의 순간. 나는 8개월간 세운 계획표를 찍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계획표를 새로 쓰고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우리의 여행은 성공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의를 넘어서. 한국의 겨울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 비행기가 높아지자 서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기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한국 학생들과 함께. 그 도시, 그 계절과 함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이란 뭔지. 성장이란 뭔지. 그리고 인간이란 뭔지. 폭설이 우리를 서울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4명의 엘리트를. 4명의 젊은이를. 4명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비행기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4명의 마음은 여전히 강남 재래시장의 포장마차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주 여행. 폭설. 서울.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우리를 완전히 바꾼 것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어둠. 위는 햇빛. 그 사이에 우리 4명이 있었어요. 변화된 우리. 따뜻해진 우리. 다시 만나기를 약속한 우리. 폭설은 더 이상 낡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계획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효율성보다 따뜻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먹여주는 할아버지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 8개월의 계획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더 좋게, 더 깊게, 더 사랑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